오늘도 연세대 조세법 스터디 위드미 채널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인세 파트에서 처음 마주하면 막연하게 느껴지고 시험장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헷갈리게 되는 주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주제를 시험 답안 구조로 그대로 꺼내 쓸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세법과 시행령, 기업회계 기준, 그리고 과세소득, 계산 구조가 한 번에 얽혀 있는 전형적인 결합형 쟁점입니다. 암기만으로는 흔들리고 논리 구조를 잡으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죠. 먼저 오늘의 핵심 질문을 정확히 한 문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외화를 보유하고 있거나 외화로 채권이나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평가차손익을 언제, 어떤 범위까지 법인세 과세소득에 반영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이렇게 출제됩니다.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평가차손익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입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판단 구조는 사실 매우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그대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제 큰 틀부터 보겠습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실현된 소득을 과세합니다. 그런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아직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결산 시점의 환율 변동만으로 장부상 손익이 생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인데 과세소득에 반영해도 되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법인세법 시행령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해 별도의 평가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핵심 조문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구조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의 출발점은 세 가지 구분입니다. 첫째, 외화자산인지 외화부채인지. 둘째, 화폐성 항목인지 비화폐성 항목인지. 셋째, 평가 방법을 무엇으로 선택했고 그에 따른 세무 조정이 필요한지.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시험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화폐성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화폐성 항목이란 장래에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금액의 외화를 수취하거나 지급하게 되는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받거나 갚을 금액이 외화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외화예금, 외화매출채권, 외화매입채무, 외화차입금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외화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일의 환율로 바꿔보면 원화 금액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손익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비화폐성 항목은 그 외의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외화로 취득한 토지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 일정한 외화 금액을 받거나 갚는 구조가 아니라 자산 자체를 보유하는 형태의 항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환율 변동만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가 유지 또는 공정가치 측정 등 회계 측정 방식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화폐성 항목은 장래에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금액의 외화를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자산과 부채이고, 비화폐성 항목은 그 외의 항목으로 고정된 통화 단위로 회수되거나 상환되는 구조가 아닌 항목입니다. 이 구분은 시험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이제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부터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평가차손익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어입니다. 법인세에서는 총수입 금액이나 필요경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입금 산입, 손금 산입으로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흔들리면 답안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시행령 제76조는 금융회사 등과 일반 법인을 나누고 또 평가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금융회사 등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 불형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즉, 결산일 환율로 평가하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안전합니다. 다음은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법인입니다. 일반 법인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둘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실무와 시험에서 모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신고입니다. 특히 둘째 방법, 즉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려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시행령이 정한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둘째 방법을 신고에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첫째 방법을 적용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한 번 선택해 신고한 평가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을 바꾸려면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서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시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제76조 제3항의 내용이고 시험에서도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평가 방법 선택과 계속성 규율입니다. 이제 평가 차손익이 실제로 어떻게 과세소득에 반영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평가할 때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익 또는 차손을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문장을 시험장에서 그대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행령 제76조 제4항이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거래 시점의 손익도 정리해야 합니다. 평가가 결산일 기준의 손익이라면 거래 손익은 실제로 외화채권을 회수하거나 외화채무를 상환할 때 확정되는 손익입니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과 외화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건 시행령 제76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외화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수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과 장부에 기록된 원화기장액의 차이가 외환 차손익이 되고 그 차손익이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또는 손금이 됩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실무 질문이 있습니다. 외화를 회수했는데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거나 보유 중인 외화예금으로 외화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경우에도 핵심은 원화기장액 대비 실제 정산되는 원화금액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입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적용 환율의 성격, 회계 처리의 방식에 따라 세무 조정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래 흐름과 장부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비화폐성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서 여기서 많이 흔들립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환율 변동만으로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외화로 취득한 토지, 건물, 유형자산 같은 항목은 보통 취득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원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처분 시점에 실현손익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결산일 환율로 평가해 그 차이를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틀은 화폐성 항목 중심의 규율입니다. 비화폐성 항목까지 무리하게 같은 틀로 끌고 오면 답안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화폐성 항목은 결산일 환율 평가와 평가차손익의 입금 또는 손금 산입이 핵심이고 비화폐성 항목은 원가 유지 또는 측정 기준에 따라 접근하며 환율 변동만으로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구조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외화부채에서 자주 나오는 실무적 포인트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외화부채는 화폐성 항목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산일 환율 평가로 평가차손익이 발생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부채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산의 취득과 직접 연결된 외화부채의 경우
해당 환산 차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볼지 취득원가 조정으로 볼지 문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자산 취득 전후의 시점. 둘째, 회계 처리 방식. 셋째, 세법상 취득원가의 범위와 조정 논리. 시험에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더라도 원칙은 손익 처리지만 특정한 경우 취득원가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도로 언급하면 답안의 깊이가 확실히 살아납니다. 이제 실무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영상에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득점 포인트입니다.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평가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평가차손익 반영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이기도 하죠. 또 하나, 평가 방법 신고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쓰려면 최초 적용 시점에서 신고가 핵심이고 평가 방법을 변경하려면 5개 사업연도 경과 요건을 충족한 뒤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두 문장은 시험에서도 실무에서도 그대로 점수로 바뀝니다. 이제 시험 답안의 사고 구조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답안은 반드시 이 순서로 가세요. 첫째, 실현주의 원칙과 외화 항목의 특수성 제시. 둘째,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 구분. 셋째,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방법과 평가차손익의 입금 또는 선금 산입 결론. 넷째, 외화채권 회수 및 외화채무 상환 시 거래손익의 입금 또는 선금 산입 결론. 다섯째, 평가 방법 신고, 계속 적용. 5개 사업연도 후 변경 가능, 조정명세서 제출이라는 절차 포인트로 마무리. 이 구조로 쓰면 어떤 사례형 문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같은 파생상품도 짚고 가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 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일반 법인의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은 역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고 그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의 계속성도 중요합니다. 법인이 신고한 평가 방법은 그 후에 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건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한 규정이죠. 다만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해서 변경된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2014년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내용인데 법인의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외화거래 손익의 실현 시점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외화 매출 채권을 회수하거나 외화 매입 채무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외환차 손익은 그 회수 또는 상환 시점의 입금 또는 선금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외화 매출 채권을 회수했을 때 환율 변동으로 장부가액보다 많은 원화를 받았다면 그 차익은 회수한 사업연도의 입금에 산입되는 겁니다. 반대로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환율 변동으로 장부가액보다 많은 원화를 지급했다면 그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됩니다. 외화예금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과정에서 환가를 하지 않고 외화인 상태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장부상 원화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평가 문제는 결국 과세소득의 반영 시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폐성 항목은 결산일 환율 평가를 통해 평가차손익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 또는 선금에 산입합니다. 일반 법인은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방법을 적용하려면 신고가 핵심이고 한 번 선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되 5개 사업연도 경과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조정명세서 제출까지 절차로 함께 묶어 이해해야 합니다. 회계와 세법의 차이도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환율 변동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합니다. 이걸 외화환산이라고 하죠.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 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해서 기록합니다. 보고기간 말에는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하고 비화폐성 외화 항목 중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세법은 이런 회계 기준을 기본적으로 따르지만 평가 방법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회계는 기말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세법은 납세자가 원가법과 시가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국제거래가 늘어나면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이 큰 시기에는 평가손익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세무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도 알아두세요. 첫째, 평가 방법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을 일치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들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 방법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기말 환율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답안 작성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법인세 실현주의 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둘째,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특수성을 설명합니다. 셋째, 화폐성과 비화폐성을 구분합니다. 넷째, 각각의 평가 방법과 과세소득 반영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다섯째, 관련 조문을 정확히 인용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이 됩니다. 시험관이 원하는 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이해입니다. 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어떤 논리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 문제가 나오면 단계별로 접근하세요. 먼저 주어진 자산이나 부채가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 판단합니다. 화폐성이라면 법인이 어떤 평가 방법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차손익을 계산하고 입금이나 손금 산입 여부를 결론짓습니다. 비화폐성이라면 간단합니다. 평가손익은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쓰면 됩니다. 다만 처분 시점의 실현손익은 과세소득에 반영된다는 점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앞으로 환율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각국 통화정책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특히 수출입 기업이나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평가손익의 영향도 큽니다. 이런 기업들은 평가 방법 선택과 환위험 관리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완성 정리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의 조세법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구분입니다. 이 구분만 명확히 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화폐성은 기말 평가하고 과세소득에 반영하고 비화폐성은 원가 유지하고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가 방법 신고의 중요성도 잊지 마세요. 실무에서든 시험에서든 평가 방법 신고 여부와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연세대 조세법 스터디 위드미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화평가 문제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세무조정 포인트를 답안 문장으로 어떻게 고정시키는지까지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